네, ESG BP 시리즈 2024년에도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세컨즈 남석현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법무법인 지평 경영 컨설팅 센터 이준희 센터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2024 BP 시리즈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도 두 분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M웨이브의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력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웍스메이트의 김세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준희 센터장님 모시고 스타트업의 ESG 경영 사례 또 어떤 협력 사례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두 기업 대표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보통 인력을 쓸 때 우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건설 현장에서 지금 현재는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보통은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인력 사무소들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영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새벽 4시면 인력 시장 인력 사무소 나가서 이렇게 무작정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 받으려고. 그러다가 일자리 못 받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의 삶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이제 앱 기반으로 지금 현재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존에 있던 낡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전동화 모듈 개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인데 플랫폼이라고 표현하니까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전기차로 변환할 때 필요한 부품들을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산업에 조금 더 세분화된 영역 안에서의 필요한 자동차 기능들을 전기로 구동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이게 탄소 저감과 근로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잖아요. 또 스타트업에서도 상당히 챙겨야 되는 영역인데 센터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확실히 ESG 패러다임에 딱 맞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굉장히 큰 임팩트 있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신데, 아마 더 들어보겠지만 기존 거를 바꾸셔야 되고 또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탄소 저감이라든가 노동환경 개선을 하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실 텐데도 5년 이상 쭉 하고 계셔서 정말로 저는 좀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ESG 패러다임에 딱 맞는데 사실 5년 전이면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두 분께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셨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주시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자동차 엄청 좋아하는 매니아는 맞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은 일반적인 외국계 회사를 10년 다녔고, 언젠가 성공을 하려고 하는 저 당시의 기준은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차 공업사에서 주말마다 알바를 하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고 2년 정도 알바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양한 기록들을 국내에서는 좀 남겼는데요. 어떤 대표적인 거 있을까요? 2010년도, 11년도 초에 에너지 음료가 국내에 활성화될 때였는데, 자동차를 잘라서 형식 규격에 맞지 않은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 국내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니가 되게 낮은 자동차인데 위에 캔을 달아서 2.2m 이상의 높이로 변경하는 것이 튜닝으로서는 불법이었는데, 그걸 그냥 막상 하기는 어렵고 하니까 반드시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국토부를 가서 설득을 하고 이제 법을 바꿔가면서 만들었죠. 그게 이제 시초가 돼서 지금까지도 레드불과 비즈니스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커머셜하게는 거의 최고를 찍으신 기록을 하시면서 뭔가 되게 큰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예쁘게 차는 출시가 됐고 고객들은 만족했는데, 뒤돌아서 저희 공장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였어요. 당시에 이제 딸아이가 아빠 차 너무 예쁜데 공장은 더러워,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고,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계기를 그때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모든 기업은 크든 작든 뭔가 사회적 책임이나 여러 가지 가치 지향이 있어서 뭔가 큰 트리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그 따님이 그 트리거에 되게 중요한 이해관계자잖아요. 사실 딸이 아빠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평을 해줌으로써 이제 그런 가치 지향적인 부분도 같이
같이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되신 거죠. 네, 몰랐던 걸 깨우쳐주는 큰 고마움이죠. 그래서 지금 주로 다루시는 요즘의 사업 아이템은 어떤 부분이죠? 2013년도에 테슬라가 막 한참 붐이 있었을 때 저희 이제 과거의 이점으로 돌아가 보면 마케팅을 하는 관점에서 글로벌 트렌드를 계속 봐야 되는 일들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동차 씬 안에서 글로벌 트렌드로 따라갈 수 있는 일들이 뭐일까 궁금했었고요. 그걸 전기 자동차의 어떤 결론으로 저는 얻었어요. 그래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도 좀 가치가 있고 제가 만들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제조사로서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하셔서 막 성장해 나가고 계시는 단계인데 이게 전기 트럭을 요즘에 많이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은 어떤 임팩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 쪽 씬에서 보면 정부나 글로벌 트렌드가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물류라는 큰 산업 안에서 이게 묶여 있거든요.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차종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럭이에요. 그래서 PM 1.0이나 뭐 초미세먼지 PM 2.5 같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걸 국가는 빨리 변경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기업은 차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또 법의 제재에 있기 때문에 대량을 일시적으로 구매하기가 어렵고요. 소비자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걸 가지고 사기가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개조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있던 비용을 아주 현저하게 낮췄고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물류씬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변화를 위한 과도기 안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이해관계 엔터티가 다른 목적은 있겠지만 사실 탄소를 저감해야 되는 또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모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약간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시의성 있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다양한 자동차라는 것이 국가의 또는 소비자의 모든 안전이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치르는 모든 시험들을 강력하게 또 아주 힘들게 규정을 정하면서 통과를 해야 하는데 현재는 뭐 유일하게 저희가 통과가 되어 있지만 다른 후발 기업들이 계속 통과가 되길 바라고 있고 개조가 결국엔 ESG를 또 이쪽 분야에서 뭔가 효율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동차 개조 영역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면서 현재 이제 ESG 패러다임에 적합한 트렌드로서 또 필수 과제로서 이렇게 해나가시는 얘기를 요 앞부분이지만 좀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게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산업 분야는 또 다르지만 이번에 이제 웍스메이트 대표님께서 또 간단하게 사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이제 엔지니어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함, 그러니까 우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우리 현장에 와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제가 이 일을 마치려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사무소에서 10명을 보내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끝내려면 10명이 필요한데 10명이 오질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가 컨트롤할 수 있을까가 첫 번째 저의 어떤 퀘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주말마다 이제 일용직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력사무소 가서 도대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제 인력사무소가 내가 원하는 인원을 보내주지 못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매칭을 통해서 이분들을 저희가 이제 앱으로 매칭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는 인력사무소 나갈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루 전날 인력사무소는 아침에 나오신 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니까 사람이 없으면 그 현장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원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루 전날 이분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인력사무소 가서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스스로가 하루 전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매칭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하고 일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금융권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당일날 우리가 은행에서 그 근로자분들한테 계좌로 다 싸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임의 안정성도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플랫폼은 이제 제가 듣기에는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건설 현장의 일용직만 보셨지만 앞으로 뭐 건설 현장에 많은 그 다문화에서 다국적으로 오는 노동자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물류라든가 이런 운송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여러 가지 노동력이 사용되고 있는 현장들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더 많은 부분에서 그 역할들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이제 전망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국에 많은 근로자분들이 지금 한 30만 넘게 저희가 가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일자리를 많이 저희가 못 만들어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농촌 인력 엄청나게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건설사의 이슈도 뭐 해결되는 거지만 결국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정부나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 것까지 다 커버가 되는 영역이랑 임팩트가 더 훨씬 많이 쌓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전기 트럭 사업 내에서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방면을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물류라는 곳인 안에서 1톤 트럭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걸 첫 번째 사업 모델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물류 회사에 사용하는 트럭들을 운행하는 분들과 같이 대화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분들이 그 영역 안에서 쓰기에는 배터리 쪽에 관련된 충전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완성 자동차를 기준으로 삼고 그런 측면에서 배터리가 분리되는 타입으로 선택을 했고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으면 충전하는 시간보다 빠르게 훨씬 더 업무에 다시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배터리를 교체하는 행위 자체가 법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했고, 또 배터리를 분리했더니 충전하는 타입에 관련된 국내 KC 인증 규격이 없어서 또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고, 이렇게 계속 연달아서 하고 있죠. 누군가는 저한테 뭐 규제 샌드박스에 관련된 뭐 계속 뭔가를 도전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샌드박스에 대한 어떤 정책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고군분투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또 잘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산업적인 정책과 규제가 다 같이 민간 협력 관점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런 부분들을 또 밀고 나가고 계시고 또 그게 또 길이 돼서 또 요 산업군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법규를 따라가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도 배터리를 국가에서 12가지 시험 폭파, 낙하, 침수 뭐 이런 다양한 테스트를 받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정해놓은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다 지키면서도 또 새로운 규제 개선을 위해서도 막 노력하시잖아요. 새롭게 또 추진하고 계시는 것들은 뭐가 있나요? 기존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면서 내연기관과 뭐 뼈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살리려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결국 이것이 배출가스의 저감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한 저감 또는 그거에 관련된 방법론, 일종의 저희 이제 탄소 배출 포뮬러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탄소 배출 방법론에 대한 방법론도 끝났고요. 그래서 등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캄보디아 진출하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도 관련해서 포뮬러를 개발 지금 하고 있고, 내년 3월이면 아마 등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개조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탄소 저감에 관련된 스타트업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또 우리 근로환경 개선 또 관련된 이야기, 건설사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웍스메이트에서는 가다라는 서비스 도입 외에도 또 S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포용이나 같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를 구상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그 가다라는 이름이 결국엔 노가다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가다라는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우와. 이 노가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이고 일제 잔재의 어떤 그런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다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하면서 보니까 이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 어떻게 보면 이런 금융적인 서비스에 굉장히 소외된 계층입니다. 왜 소외되었냐? 이분들의 어떤 금융 데이터, 그러니까 그 소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매칭만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분들의 소득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금융사에서 보는 어떤 대안시용평가 모델링의 데이터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금융사하고 협업을 하면서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이제 무료 상해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액대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일용직 근로자분들한테 금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취약계층이나 또는 이런 일용직 근로자들을 도와줬을 때 사실 일자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이제 자립을 하는 어떤 경제와 생활에서의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인데 마이크로 파이낸스, 그러니까 소액 그런 어떤 금융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작지만 좋은 마중물이 될 것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셜 임팩트적인 활동도 같이 붙이셔서 기존의 모델을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만드시는 그런 장치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있나요, 대표님? 그 근로자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그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받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고요. 건설사 입장에서 만드신 프로그램이지만 결국에는 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헤드헌터 플랫폼 기능까지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 이제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한 30만 근로자분들 중에 20, 40대가 75% 정도. 그 젊은 분들이 이 현장에 왔을 때 소위 노가다, 그냥 벽돌 등짐지고 막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걸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실상 현장 가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단순한 일들, 뭐 청소라든지 정리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유저 경험을 만들어 드리고 이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기술을 한 가지 배워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커리어 패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순환 모델까지 갖고 계세요. 예. 두 기업이 스타트업이신데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모델들을 막 만들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E랑 S를 넘어서 또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거버넌스 중에 조직 내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도입했던 것은 호크아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프로그램인데 각 부서별로 주간별로 뭘 하고 있는지를 똑같은 어떤 플랫폼에 올려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거죠.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결과치를 만들어내는지에 따라 내부적으로도 어떤 심리적 안정감, 경쟁성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조직 내의 어떤 문제 해결을 통해서 저희가 든든한 지원군들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법무, 노무, 재무 그리고 뭐 우리 고문 자문님들 포함해서 현재 있는 조직 내 인원들이 앞만 보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아군들을 든든하게 구성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들이 굉장히 사회에 첫걸음을 하기 위해서 내놓는 어떤 에너지들이 엄청나다라는 걸 이번에 좀 배웠고요. 거꾸로 저희도 좋은 시너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거버넌스의 핵심인 사일로가 없이 협업이 만들어지는 그 문화 형성의 코어를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잘 되고 서로 벽이 없이 협업이 가능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성취할 수 있는 문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일로 없애고 든든하게 이네이블러 형성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우리 중소기업으로서의 거버넌스 실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도입하신 게 아니라 차근차근 구성원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이 웍스메이트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거버넌스의 가장 핵심은 어떤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투명성을 어떤 조직 내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 그룹에 우리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타운홀 미팅을 합니다. 진짜 허심탄회하게 우리 구성원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그것들이 어떤 의사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조직 문화지 않습니까? 조직 문화의 핵심 키워드가 리스펙트, 이제 존중이라는 키워드인데 그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또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활동들을 많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ESG 경영의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계세요. 사실 수직적으로 일하는 게 뭐 명령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명확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만들고 팀워크 체제를 만들고 뭔가 형평성, 다양성, 포용성으로 수평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문화를 얘기하셔서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베스트 실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BP 시리즈가 꽉 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다양한 이제 경험을 하셨을 텐데 또 지금은 선배 기업의 입장에서 또 후배 기업이나 혹은 이제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이제 우리 파트너 기업들이 우리 ESG 활동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제 한 4년 정도 그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노하우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ESG 경영을 이끌어 가려면 결국에는 어떤 ESG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거기에 대한 실천 방안 이런 것들이 그 회사의 비전과 미션에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녹아져 있어야만 이 ESG 경영을 저는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ESG를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 웍스메이트 같은 경우는 큰 기업에서 하는 그런 스타트업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거기에 대한 ESG 목표라든지 어떤 그 평가 요소들을 어떻게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지표화하고 만들어갈 것이냐를 좀 고민하면서 그거를 저희의 어떤 비전과 미션에 같이 결부시켜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이 더 나은 건설 일자리를 믿을 수 있는 근로자에게 연결합니다. 그러면 그 더 나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저희 어떤 ESG 목표로 두고 지금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어서 제이미 웨이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아무래도 기술을 좀 다루는 현장 일들도 있고요. 기술들이 한 번에 축적되는 일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축적해야 되는 과정들이 언젠가 우리가 표현해주고 싶을 때 꺼낼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세계로서의 입장권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소기업 레벨에서 준비를 아주 철저히 대기업처럼 하기는 사실 우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보는 거죠. 그리고 대표가 전반적인 어떤 회사의 컬처를 만들 때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쌓여가고 그게 언젠가 대기업과 또 다른 국가와 비즈니스를 할 때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능들을 그때 자격증처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 중소기업들도 스타트업들도 단순하게 ESG를 실천한다라는 개념에 더 나아가서 임팩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ESG의 요소를 활용하시고 그 비즈니스 모델 안에 녹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성장하셔야 되고 시장의 기회를 차별적으로 이제 겟하셔야 되니까 ESG라는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을 하시면서도 뭔가 임팩트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도 더 많이 고민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행위 자체가 기술이 깔려 있는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노하우를 이제 뭐 다른 국가로서의 어떤 진출의 교두보를 삼아가면서 그분들한테 전수도 하고 같이 교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한 2개 정도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가 그쪽에서 임팩트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수익이나 아니면 탄소 배출권의 거래에 관련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수익을 다시 직접적으로 재환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조하고 난 이후에 판매와 거래에 대한 수익 말고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탄소 배출권에 관련된 방법론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까지 그들한테 직접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면 기술로서의 체득과 삶의 질의 향상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프로핏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시 그거를 투자와 환원의 개념으로 더 큰 선순환을 만드는 임팩트 모델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저희 웍스메이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우리 대표님들이 아마 그 인력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지금 아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역에 있는 기업의 이제 학생들이나 우리 일용직 근로자들을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순환이라는 게 사실 이제 다 연결을 해서 그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중장기적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약간 지역 소멸과 약간 지역 정주 이슈까지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나가는 임팩트 창출들이 이제 쌓였을 때 사회 자체도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어떠셨는지 이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를 공언하듯이 설명하는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완성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했던 것들을 거꾸로 이렇게 좋은 기업들과 또 전문가분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걸 또 체득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굉장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이긴 하지만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저 또한 우리 ESG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둘다 너무 이게 이 시간과 함께 했었던 이 프로젝트를 너무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2, 3년 동안 이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ESG를 인지하고 활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했을 때 사후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많은데 그런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과 대표님들의 노력이 ESG 시대에 이제 다시 한번 해석이 되고 좋은 모델이 되는 것 같아서 나름 너무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우리 중소기업 또 스타트업 기업들께서도 단순하게 ESG에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또 가치를 창출해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서로 이제 또 댓글로 남겨주시고 또 뭔가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BP 시리즈, 더 재밌는 BP 시리즈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저희 ESG BP 시리즈 대한상공회에서 의석 플랫폼 ESG TV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